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학술정책 부원장 김주성입니다.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5개 정책 방향 중에서 선진형의 국가체제 확립과 청년 친화적 경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미래지향적 복지체제 확립, 학부모 주권의 교육체제 확립, 동맹 중심의 외교 안보 확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복지체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권은 현 세대 중심으로 복지체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문 정권은 집권 4년 동안 국가부채 400조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건국 70년 동안 국가부채가 600조 원이었으나 역대 정권보다 연 187배의 국가부채를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만 4년 동안 70년 동안 전 정부가 600조 원의 국가부채를 만든 데 비해서 만 4년 만에 400조 원의 국가부채를 증가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복지체제는 현 세대 중심보다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 세대에 너무 많은 돈을 끌어섰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부담감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후보도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면 연 50조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이라 그러면 월로 치면 8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8만 원 가지고서 얼마만큼의 복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연 50조 원의 기본소득은 소비성으로 국가 경제를 피폐시킬 뿐 앞으로의 우리 미래 세대, 차세대한테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현 세대 중심의 복지체제는 미래 세대의 고난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를 위한 복지체제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복지체제의 기본 개념은 생애 기본 자산과 안심소득입니다. 생애 기본 자산이라는 것은 천부물권, 천부인권이 있듯이 천부물권으로서 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속을 함으로 해서 우리 후세대들이 자기들이 인생을 걸고 인생의 기본적인 자산을 갖고 자기 인생을 걸도록 만드는, 그래서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일정한 자본을 갖고 자기를 투자할 수 있게 기회를 균등하게 분배해 주는, 또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의 생애 기본 자산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 세대가 불어나기 때문에 출산율이 2020년도에 0.83,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세계 최저입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다 소멸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서 우리가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게 미래 세대에게 아주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제고할 수 있는 개념으로 우리는 생애 기본 자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지 체제는 반드시 소득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기본소득처럼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돈을 준다면 돈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 불균형을 전혀 해소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누구한테나 돈을 준다는 것은 표퓰리즘, 표를 얻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려면 누구한테는, 부유한 사람한테는 자기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공헌하고, 또 어려운 사람한테는 우리들이 이렇게 사회보장으로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게 해줘야 모두 잘 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그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한 복지체제를 만들므로 해서 우리는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 문제를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동안 학부모 교육이라는 것은 자녀의 교육 주권은 학부모에 있다는 것은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 선언, 철폐 협약인 1960년에 이미 선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자기 아들, 자기 자식들에 대한 교육기관을 선택할 우리가 자유를 누렸습니까? 전부 국가에서 지정하고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학교를 갈 수밖에 없고 선택폭이 있어도 아주 비좁지 않았습니까? 더더구나 그동안 만들어 왔었던 교육과정이나 교육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전부 정부와 교육청에서 특히 이 교육 공급자들이 편의에 의해서 교육체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든다면 그게 어찌 수요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었겠습니까? 학부모들은 주로 내 딸, 내 아들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다르고 따라서 자기 원하는 바대로 좋은 학교를 선택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했을 텐데 그동안 우리는 평준화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선택할 권한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학교 선택권뿐만이 아니라 교육과정 선택권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선진국 어디를 가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좌파라고 해서 꼭 이래야 됩니까? 북한이나 중국에 가보십시오. 오히려 교육과정들은 천차만별입니다. 학교의 능력에 따라서 학교가 천차만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찌 우리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기계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가장 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들한테 전혀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그 선택 권한이 전혀 없는 강요된 교육체가 아니었습니까? 더더구나 학생들이 그동안 국가 세금으로 지출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간 교육비는 공교육비만 해도 1,3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사교육비로 친다면 연 도시에서 105만 원씩이니까 거의 1년 동안 1,000만 원이 넘어서 교육비로 2,500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248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가장 가운데 있는 중위점에 있는 학교가 121위인 우석대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등록금이 692만 원입니다. 거의 중고등학생 학비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중고등학교와 고등교육, 중등교육과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그 투자 불균형은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가장 큰 원인이고 또 우리 청년들한테 경쟁력을 또 삶에 대한 능력을 키워주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그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으로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많이 마련해 놓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게 하고 학교들은 학부모의 마음에 들도록 경쟁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만족스럽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단체는 전교조입니다. 전교조를 타파해야 됩니다. 전교조의 교육 폐해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너무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교들이 교육 과정을 갖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교육 과정을 똑같이 만들고 학교를 서열화시킨다고 해서 학교 경쟁을 전혀 없으니까 교육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 교육의 성과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은 불안하니까 결국은 공교육관에서 기대할 수 없는 학력을 얻기 위해서 전부 학원으로 내보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공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교조를 타파하고 이제 교육 경쟁을 되살려야 됩니다. 공립, 사립, 초중고등학교장이 교육과정의 운영권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학부모들의 주권이 발휘되고 학부모 주권에 따라서 학교 교장이 교육과정 운영권을 가져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운영권을 갖는 것이 교육 자율성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미 서구에서 선진국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게 바로 학부모들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학교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들은 세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표준 교육비 제도를 도입해서 공교육비 재정 투자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학생들을 많이 선택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선택한 학교에는 그만큼 더 교육 재정이 많이 투자돼서 학교 간에 좋은 학생들을 또 학부모한테 선택받도록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갖고 경쟁하는 학교 체제를 만들면 이 공교육이 크게 되살아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질이 낮고 성의가 없어서 학부모들한테 선택받지 못한 학교들은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 폐지를 한 학교들은 또한 교육가들이 모여서 차터스쿨, 자립형 공립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학교 시설을 공급해주고 지원해주고 학교 예산은 교육비, 교육 바우처로 확보하게 된다면 또한 아주 좋은 많은 자립형 공립학교가 태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립학교도 교육 바우처로 예산 확보를 하고 거기에 더 붙여서 특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더 받도록 해준다 그러면 아마 사립학교는 좋은 학교들이 많이 태어날 거고 학부모들은 이 여러 가지 학교 중에서 선택을 많이 해서 꿈을 자기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동맹 중심의 외교 안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중 패권 대결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세계대전 2차 대전 때에는 우리 자유우방과 공산 소련이 같이 협력을 해서 히틀러의 그 파시즘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냉전 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 냉전 체제를 성립한 출발시킨 가장 큰 그 구도는 1947년에 조지 캐넌이라는 소련 모스크바의 미국 외교관이 구상한 정책입니다. 소련이 팽창을 하고 세계 공산 전략을 편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세계의 자유우방의 평화를 지키려면 소련을 봉쇄해야 된다는 정책을 구상했습니다. 이 정책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이렇게 공산소련과 자유우방이 분리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예견하고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주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이런 변화를 잘 읽고 국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행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탕트가 나왔습니다. 대탕트라는 것은 잘 아시듯이 소련과 중국을 분리시켜서 중국을 떼놓음으로 해서 중국을 자유우방 쪽의 시장을 개방시켜서 끌어들임으로 해서 소련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었고 이 정책이 성공해서 1990년에 소련은 무너졌고 동구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와 함께 1970년에 대탕트를 구상했을 때 박정희는 이미 이제 중국이 이 자유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경공업으로 시작할 것을 이미 알고 우리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중화공업 중심으로 경제체제를 발전시킴으로 해서 중국의 추격을 멀리 따돌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계 변화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모습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이제는 미중 패권의 경쟁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2016년에 미국의 캠브리라는 학자가 태평양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고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이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제 친중 친북 정책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휴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의 미중 패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고 문명 간의 최후의 싸움입니다. 자유민주 진영은 그동안 1차 대전 때 황제국가, 군주국가와 싸워서 군주국가를 무너뜨렸고 2차 대전 때 파시즘 전체주의 국가들을 무너뜨렸고 냉전으로 해서 공산 독재국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중국을 이 시장체제에 끌어들여 놓고 나니까 중국은 너무너무 그 시대착오적인 정치 이념으로 세계 시장을 교란시키고 세계 평화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민주 진영의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는 이 문명을 지키기 위한 안보와 가치가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분열선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 시대를 읽고 우리가 안보 동맹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펴야 되는데 아직도 친북 친중 정책에 빠져 있고 아직도 김정은과의 그 독재적인 가장 비민주적인 가장 반민주적인 그 정권과 다시 또 정치 쇼를 하려고 하는 문 정권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미래를 개척해야 될지 젊은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풀려면 우리는 한미동맹을 전방위 포괄적인 전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서 지금 쿼드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 나라를 이제 쿼드 플러스 아니면은 아주 펜타로 만들어서 태평양 주축국의 중심에 다가서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한중 관계를 재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상호 관계를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그 대중 경제 의존도를 축소시켜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 새로운 분열선에서 한국의 위치를 제대로 잡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성공시키려면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고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길입니다. 과거 은원 관계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이 가치관에 기반해서 서로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가장 큰 효과적인 길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문제가 많았었던 지소미아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고 또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우리들이 좀 더 깊이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북핵 억제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삼불 정책을 어서 포기하고 사드 운영을 정상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북한 핵 억지력 확충을 위한 많은 길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될 겁니다. 나아가서 북한 체제 변화와 통일 환경 조성에 국제 협력을 강화시켜야 될 겁니다. 북한 체제를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포들을 저렇게 구렁텅이에서 우리 빠뜨리고 자유를 억압하고 더더구나 그 굶주림에 배고픔에 시달리게 만드는 이 북한 체제는 우리가 어떻게든 북한 동포들을 위한다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체제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동맹 체제를 중심으로 현대 문명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 외교 정책을 재편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지 말씀드린 이 국가 비전이 우리가 그동안 무너졌던 우리 국가 체제를 회복하고 미래를 여는 미래를 확고히 하는 주춧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꿈을 함께 나누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